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회생 파산 쪽은 정말 반대인 거예요. 안 갚아야 한다까지 갑니다. 애초에 채무자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갚지 마세요. 제도를 우리가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90%를 깎아줘요? 깎아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깎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하려 회생 신청에 탕감할 필요도 없는 걸 탕감해 주는 거야. 영등포 경제 맛집 오늘 우리 이 박사님 대신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이수진 박사님 안 계시니까 어때요? 칙칙하죠. 칙칙해요. 네. 네. 그래도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아, 네네. 아니 이렇게가 둘이 칙칙하다는 얘기고 네, 우리 그렇죠. 변호사님은 산뜻하시고. 네. 젊은 변호사님 오셔서 일단 좋고. 아, 예. 네. 변호사님과 오늘 신용 회복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돈 갚는 이야기, 네. 돈 못 갚으면 어떻게 갚아야 할 이야기 할 건데. 박기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일단 오십시오. 인사를 먼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저 박희태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주로 회생 파산 일하고 있고요. 법무법인 한중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 채무의 마침표 채무다시라는 유튜브랑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는 들어가시면 내가 회생이나 파산이나 뭐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나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나름 네. 데이터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 유튜브에 아니면은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 네, 그 외에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하나 코딩을 해서 네,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뭐 본인 소득과 빚의 양과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내가 하면 뭐 언제부터 뭘 연체하고 있고. 네네 간단히 입력하시면 회생이 좋을지 파산이 좋을지 네. 그냥 아니면 워크아웃 같은 게 좋을지 네.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혼자 열심히 갚으시는 게 나을지 이런 거 나름대로 좋다. 좀 어느 정도 개인 채무와 관련된 네. 전반적인 거에 전문가시다라고 보면 되네요. 예예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하려면 공짜로 가능해요? 예 공짜로 지금 제공하고 회원 가입은 해야 되죠. 예 채무에 마침표 들어가셔서 지금 연체하시는 채무에 분들, 마침표. 어렵게 갚아 나가고 계시는 분들, 나는 뭐 회생이 나은지 파산이 나은지 아니면은 뭐 그냥 계속 갚아 나가는 게 좋은지, 예. 네 아니면 해외로 도주하는 게 나은지 그런 걸 알려주신다니까. 이제 제도에 네.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게 그럼요.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제도가 있으니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우. 전문가시다. 자, 3프로에서 인터뷰하면서 네. 변호사님 했던 말 중에 정말 인상적인 게 있어서 다시 모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너무 힘들게 갚지 마라. 그게 사회적으로도 안 좋다. 그 말 제가 아주 감화됐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그래서 저도 좀 설득이 돼야 되겠는데요. 잠시 후에 힘들게 여쭤볼게요. 갚아야 되는 거. 네. 자, 그 전에 네. 그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김큐가 한 점 그림으로 읽는 경제 책을 냈어요. 제 겁니다, 제 거. 네. 오랫동안 고생해서 쓴 건 제가 알고 있었고요. 네. 책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 근데 경제 매체나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경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진짜 많이 묻거든요. 그리고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은 해보는데 용어도 어렵고 친숙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셔서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경제에 다가서게 할까 한 발이라도 더 담그게 해볼까를 고민하다가 저도 아주 깊은 지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림을 좀 이렇게 친숙해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요즘 미술관 뭐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끼로 좀 끌어들이면서 경제를 좀 친숙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림 보면서 경제 공부를 네. 할 수 있는. 그림에서 일종의 소재를 꺼내서 그걸 가지고 약간 꼬리를 무는 식으로 경제에 관련된 용어부터 시작해서 요즘 있는 이슈도 얘기해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한 30점에서 중간에 잠깐 언급되는 것까지 하면 40점 정도의 그림이 네.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이게 이제 재밌어요. 이게 재미없으면 책이 안 팔려. 이렇게 모네 긴장되죠. 예, 제일 첫 소재로 나오는 게 이제 모네 그림이거든요. 모네는 이제 연작을 많이 그린 걸로 아까 변호사님 아버님이 화가시라고 네, 아까 저희 아버지가 네. 화가. 그래서 이런 데 관심 많다고 네, 그러셔가지고 관심 많습니다. 얘기하기가 더 부담스러운데 저보다 더 전문가실 것 같아서 아니. 모네는 이제 연작 많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수련이라든가. 네, 수련이라든가 건초더미 연작 뭐 이런 거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모네가 그린 연작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작품이 하나 있는데 노르망디 해안의 절벽에 세관원들이 머물던 오두막을 그린 연작이 있습니다. 세관 오두막 연작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노르망디. 네, 우리가 아는 그 노르망디. 노르망디 해안 절벽에, 상륙했던. 절벽에. 그러니까 네. 프랑스하고 프랑스의- 영국하고 그 해안에 그렇죠. 그 그림 가지고 이제 관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언덕 위에 그 당시에 그럼 왜 네. 그럼 그게 있었냐? 그러니까 나폴레옹 시대에 영국을 이제 다 나폴레옹이 먹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엔 해군력에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른바 대륙봉쇄령이라는 걸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네. 요즘으로 보면 경제 제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했죠. 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도 하고 우리가 요즘 보면 뭐 북한 제재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나폴레옹이 경제 제재를 한 건데 그러고 나니까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교역 많이 하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밀무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무역 잡으려고 그러니까 언덕에 네, 바다 언덕에 세관 위에. 이렇게 딱 보다가 배들이 만나서 뭐 하는 것 같다 그러면 하고 음. 그랬던 이제 역사가 남아 있는 건데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바다가 막 찹찹찹찹거리고 햇볕에 그 오두막은 있는데 절벽에 옆에 꽃들이 쫙 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모네가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 한 번 안 그리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리죠. 그래서 한 30점 정도의 그걸 연작이라고 그러죠. 예, 연작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 그림 얘기하면서 뭐 대륙봉쇄령 얘기도 하고 그럼 그 당시에 대륙봉쇄령은 성공했냐? 아시겠지만 결국엔 실패했잖아요.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때리는 관세가 그러면 성공할 것이냐. 그래서 대공황 시대에 있었던 스무트홀리 관세법 얘기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화가시면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좀 친숙하시겠어요. 그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림, 아, 저희 아버지 공무이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 예.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이요. 네. 동양화. 아, 동양. 네. 굉장하셨어요. 그리지는 않고 나름 지방에서 치셨죠. 고위 공무원이셨는데 네네네. 수익률이 수익률이. 자꾸 하셨는데 예.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네. 제가 아버지가 화가여서도 그렇지만 네. 저는 진짜 그 그림과 경제사에 진짜 관심 많거든요. 그림을 보면 그 시대에 어떤 뭐가 유행을 했고 어떤 그쵸. 사람들이 네. 생각을 했고 뭐가 어떤 그러니까 생활상이 사실은 가장 잘 드러나는 거예요. 영상은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안 잡힐 수 네네네. 있는데 한 장을 딱 찍어낸다는 거에서 오는 것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사실 다시 네. 말씀드렸는데 굴이 이게 정물화 같은 데서 굴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굴이 등장한다는 건 뭐냐면 약간 음탕한 거예요. 음란한 야, 기운을 의미하고 특히 프랑스에선 그런 느낌이죠. 그 네덜란드 처음 데이트할 때 굴 식당 가면 그 조금 그쵸, 너무 노골적이죠. 노골적. 네. 그래서 그림에서 네. 굴, 석류 이런 것들이 이제 야한 느낌이거든요. 석류는 약간 여성과 이제 연관이 네, 있고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근데 굴이 등장하면 항상 그런 야한 느낌을 주는데 동시에 굉장히 사치스럽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어떤 나라의 패권이 어디 있는지를 보려면 어느 굴이 어느 그림에 언제 많이 등장하냐를 보면 됩니다. 그럼 그때 그 나라가 잘 살았던 네. 그 네덜란드 패권기에는 보면 굴 먹는 사람들 16세기. 네, 내지는 뭐 굴이 이제 정물화, 네덜란드 정물화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을 텐데 여기에 굴이 많이 등장하고요. 반면에 그 뒤에 이제 프랑스가 황금기일 때는 프랑스 그림에 막 굴 먹는 것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고 그 뒤에는 이제 영국 그림에 많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굴이 언제 등장하냐를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고 얼마나 무역을 했는지가 드러나요. 두 번째 책을 네. 변호사님이랑 공저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코드라든지 상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굴도 그렇지만 제 책에도 나오는 것 중에 이 초커, 여성의 초커, 네네네. 초커 중에 이제 검은색 초커가 들어있는 그림이 드가가 이제 무용수들을 그렸을 때 이 검은색 초커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초커가 뭐예요? 목에 개목걸이 같은. 저 레옹에서 마틸다가 하고 있던 목걸이 있잖아요. 목에 이렇게 딱 네, 달라붙는 네, 네. 목걸이 같은 거. 그러니까 천이어도 그렇고 뭐 펜던트가 달려 있어도 그렇고 그걸 초코라고 하거든요. 초크 이렇게 목조로 네, 목조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검은색 초커가 사실은 약간 매춘부를 상징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서 네. 그럼 드가는 왜 그렇게 검은색 초커를 여기다 그렸을까? 드가의 아버지가 외도를 했거든요. 아니 어머니가 외도를 했거든요. 어머니가 외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동생하고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강했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여성들에게 여성을 그릴 때마다 초커나 이런 걸로 여성에 대한 혐오를 그림에 표현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그래서 뭐 드가 그런 얘기도 그림이 있고 사실은 되게 시궁창이거든요. 그게 이제 막 발레하는 여성들을 아름답게 그려놨는데 네, 네. 뒤에는 그 사람한테 스폰서를 하려는 중년 남자가 서 있고 항상. 턱시도 입은 남자 책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무대 뒤에 얼굴은 가려졌는데 턱시도 입은 남자가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스폰서였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사회상을 좀 뭔가 때리고 싶은 그렇죠. 마음이 있었구나. 네. 그렇죠. 얼굴도 윤곽을 잘 이렇게 여성들만 동작은 되게 아름답고 예쁘게 그렸는데 얼굴을 보면 약간 좀비처럼 얼굴이 제대로 안 그려져 있거나 뭐 이런 그림이 꽤 있습니다. 그림 잘하시네요.
아유, 저는 이 책 지금 오늘 이제 판매 가능한 겁니까? 살 수 있는 지금 겁니까? 이제 서점에서 네, 오늘 네. 온라인에 걸렸고요. 예, 예. 19일부터 이제 서점 바로 주문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집회독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박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신용회복 이야기를 먼저 좀 여쭤볼게요. 첫 질문은 당연히 이겁니다. 돈을 갚아야지. 네, 돈 갚아야죠. 왜 신용회복을 신청합니까? 빌렸으면 갚아야지. 빌렸으면 갚아야죠. 네. 제가 판사님들한테 가끔 얘기를 하면 판사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그 법을 정말 모든 법이라는 걸 딱 한 줄만 남기면 뭐냐? 네. 그러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 음. 라는 거예요. 네. 네. 이 모든 법의 원리라는 건 결국은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계약은 지켜줘야 한다. 라틴어로 이제 팍타 순트 세르반다라고 합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모든 법의 최고의 정신입니다. 네. 그런데 회생파산 쪽은 정말 반대인 거예요. 음. 신용회복 이쪽은 돈을 빌렸지만 안 갚아도 된다. 내지는 이걸 넘어서 안 갚아야 한다까지 갑니다. 그래서 판사님들이 사실은 회생파산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쪽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원래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시는데 네네. 도산법원, 뭐 회생법원 이쪽은 순환보직이 잘 안 돼요. 판사님들이 적응을 못 해요. 아, 원래 안 하셨던 판사님들이 오시면은 이게 평생을 본인은 이제 하던 거 완전히 팍타스로 반대니까. 일반적인 법 정신과 정말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렇게 좀 뭐 어떤 디메리트를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안 갚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이든 좀 처벌을 하거나 야, 이런 특이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특이한 판사님들이. 부분이네. 보통의 다수의 판사님들은 너가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법의 정신으로 너를 처벌할 거야 한데 네. 깊게 들어가면 회생이나 파산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전혀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예,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면 네. 도산법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뭐 근대적 법제도 얘기하면 보통 많이 등장하는 게 빅토리아 여왕 얘기 나오거든요. 뭐 보통 복지라든가 뭐 네네. 얘기할 때. 이 도산법도 사실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당연히 뭐 로마 시대도 다 있었는데 빅토리아 여왕 때 이제 도산법, 근대적 도산법이 처음 생기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면 채권자를 위한 법입니다. 애초에 채무자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도산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뭐 1000년 전이든 2000년이든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게 사람이 돈을 빌리면 한 곳에서 빌리지 않습니다. 뭐 최소한 대여섯 군데, 그러겠죠. 네, 20군데, 30군데씩 빌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돈을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추심이 너무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안 갚고 포기한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도산법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국가가 나서서 집합적으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희 이제 추심 다 중단해. 우리가 추심할 거야. 국가가 추심을 해서 나눠줄게. 똑같은 비율로 나눠주기 위해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대상이 그냥 죽어버리면, 네. 그러니까 애초에 경제적으로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돼버리면 채권자들이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처음 도산법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매를 때려요. 돈 갚으라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희 각각은 하지 말고 우리가 때릴게. 우리가 가가지고 막 매를 때리고 돈을 갚게 만들어서 얼마씩 갚으면 나머지는 좀 면책도 해주고 네네. 대신 좀 때리기도 하고 요렇게 시작됐던 게 도산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에 이미 개인 파산, 개인 회생 뭐 이런 제도들, 기업 파산, 기업 회생 제도들이 이미 당시에 다 생겼습니다. 사실 지금 회초리만 안 때릴 뿐이지. 당시라면 어느 정도나 빅토리아 여왕 시대 빅토리아. 때. 그 오래전부터. 네. 물론 그 전에 네. 조선 시대에도 뭐 비슷한 것들도 있고 뭐 로마 시대도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하여튼 근대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원활히 추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이 어떤 신용회복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질문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왜 신용회복이라는 게 가능해?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답은 또 한 줄로 가능합니다. 그게 채권자들한테도 채권자에게 좋고 좋으니까. 두 번째로는 전체 사회를 위해서도 좋고 세 번째는 채무자들에게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네네. 약간 얘기가 지나갔지만 한마디 드리면 사람이 빚이 너무 많으면 못 갚아요. 못 갚게 됩니다. 못 갚게 됐을 때 빚을 남겨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빚이 좀 적당하거나 혹은 없거나 이랬으면 일을 해서 생산에도 기여하고 그 다음에 또 번 돈으로 소비를 해서 소비에도 기여를 해서 국부에 도움이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세상을 다 포기하고 그냥 뭐 어떻게 본인이 이제 일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소비까지 포기하게 되면 네. 이런 어떤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복지 비용 내지는
사실은 포기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선 다행일 수도 있는 게 또 많은 경우에 범주로 빠지게 되죠. 치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용회복이라는 게 뭐 자세히 이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게 사회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법원, 그러니까 계약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법원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만들어진 제도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부가 대규모 사면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배드뱅크 만들어가지고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할 때마다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번은 이제 모럴 해저드. 두 번째가 야 그렇게 살려뒀더니 다음번에 또 그러더라. 네. 이걸 그럼 계속 살려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저도 뭐 라디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비슷한 논리를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포기해버리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면 거기에 들이는 사회적인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라고 하지만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일단 두 가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 내지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모럴 해저드가 개인이 어떤 빚이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라는 게 사실 경제학 용어잖아요. 어떤 선택을 어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약간 비윤리적인 상황이 되는 걸 도덕적 해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개인이 네네. 빚을 져서 그 부분을 갚아주는 것이 모럴 해저드라면 97년, 98년에 이미 우리 사회는 모럴 해저드에 빠져서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IMF 때. 이미 IMF 때 엄청나게 많은 공적 자금으로 지원이 들어갔고요. 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빌려주는 채권자의 대부분은 은행일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 전체 그렇죠. 채권의 한 70%, 80%가 금융권 채권인데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네. 현재 돈을 빌려주는 입장인 이 은행들이 한때는 공적 자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랬죠. 국가에 의해서 많은 어떤 도움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네. 그게 97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고 뭐 한국투자증권이라든가 아니면 저축은행 사태라든가 수많은 경우에 기업에 특히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 그 시점에 이미 우리나라의 모럴은 바닥에 떨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야 될 게 맞는 거고요. 원칙대로라면 그럼 그 은행들 한투 이런 데는 공적 자금 수조 원씩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시장 경제에서 다 그냥 넘어진 채로 놔뒀어야 되네. 원칙적으로 놔뒀어야 네. 되고 그것 때문에 줄 도산이 또 일어났을 거고 예금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돼서 국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걸 막기 위해 국가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모럴 해저드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모럴 해저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당장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위메프가 파산했습니다. 위메프가 파산했는데 지금 전체 미정산 채권이 한 5,80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이 지금 정산 자체가 한 130억 정도를 보더라고요. 네네. 세금 갚고 미지급 임금의 한 절반 정도 갚으면은 더 이상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 기업을 무리하게 운영한 구영배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욕하는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기업 자체가 파산한다는 상황 자체 혹은 UF랑 달리 티모는 지금 회생 절차에 들어갔어요. 오아시스가 네네. 인수를 했죠. 오아시스가 인수를 해서 몇 프로나 갚을까요? 회생안을 보시면 지금 채권이 100이면 그 중에 몇 프로나 갚을까요? 살린다는 명분에 많이는 안 내죠. 자기네들 많이 내면 그거 사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 네네,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저 10% 봅니다. 10%. 몇 퍼센트 정도 보시죠? 저도 10% 이하. 0.7%. 1%도 안 돼요. 네. 야, 정확히는 제가 정확한 수준 기억 안 나는데 0.7은 확실히 안 되고요. 그 0.64%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팀원이 갚아야 할 돈들은 거의 다 안 갚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거군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0.1%가 안 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선변제 채권 다 포함한 거거든요. 세금과 임금 채권까지.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는 사실상 파산을 하든 회생을 하든 거의 받는 건질 게 돈은 없다. 없습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회생 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파산하면 빵원인데 이거를 회생으로 들어가면 10,000원 내고 70원 받더라도 어쨌든 받는 건 받는 거예요. 그런 논리에서 일단 회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아시스가 팀원 인수했다. 그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인이 못 갚거나 개인의 빚을 깎아주면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기업들 빚을 깎아서 뭐든 회생시키고 살리려고 그러면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군요. 단순히 그냥 공적 자금 투입은 사실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국가는 세금을 회수하죠. 이 절차만 가지고 도덕적 해이라고 할 거면 그동안 굉장히 많은 공적 자금 지원이 들어갔던 것들은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돼야겠죠. 해저드 오브 해저드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과연 그런 빚을 정말 안 갚고 우리 사회가 정말 비윤리적이 됐느냐?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공적자금 지원이든 기업회생이든 파산이든 넘어가 준 겁니다. 왜냐? 기업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채무자들도 많이 있고 채권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리는 게 영향이 적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똑같은 논리라면 네.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을 통해서 구해주지 않은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뭐 노숙인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경제적 주체가 안 되는 거에 다른 국가적 손실도 그 이상 혹은 그만큼 충분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제가 말한 게 약간 피장파장 논리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왜냐면 너도 해줬으니까 우리도 나도 해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피장파장 논리죠. 사실은 약간 제가 좀 정치인처럼 얘기한 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근본은 그겁니다. 그게 국가를 위해서 옳은 거라면 어쩔 수 없이 약간 도덕적 해이처럼 보이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게 그런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국가의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모든 자본주의 국가 중에 네. 회생 파산 제도가 없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청 늦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라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본주의 국가가 된 시점이 언제냐? 그럼 저한테 물으면 2005년이라 그래요. 개인 파산 회생 제도가 정립된 시점. 그러면 네네. 자 이걸 여쭤볼게요. 자 그래서 5천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도저히 못 갚아 네. 연체를 해. 그래서 이제 회생 신청을 해서 당신은 4천만 갚은데 지금까지 2천만 원 갚았으니까 나머지 2천만 갚는데 이것도 해마다 매월 이렇게 갚으면 당신 소득이나 자산을 봤을 때 어려우니까 이거 이제 쭉 늘려줄 테니까 10년 동안 나눠서 갚어. 나눠서 갚으면 그럼 이제 1,000만 원은 빼줄게.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채권자도 이거 받을 동 말동 했는데 결국 4,000원 받을 수 있으니까 네. 5,000 빌려줘가지고 네. 채권자도 어느 정도는 이익이고 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시장경제라는 링에서 안 쫓겨나고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네. 자 저도 옆집에서 5천만 원을 빌린 사람이에요. 네. 나도 죽으라고 갚고 있어. 그럼 나는 5천만 원 거의 다 갚았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거의 다 갚았어요. 네. 이미 거의 다 갚았어요. 죽으라고 갚았어 진짜. 나는 진짜 3년 동안 치킨 한 번 먹어본 적이 없나요? 그러면 그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제가 어디 유튜브 같은 데 나오면 예전에 그 장르만 여의도 나갔을 때도 네네. 그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막 네. 듣고 제가 이제 반박을 하는데 막 댓글이 막 엄청나게 막 악플이 막 그렇죠. 뭐, 열심히 빚 갚아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르만 그렇죠. 여의도 댓글이 좀 처져요. 그건 감안하시고. 네. 네, 관상 이즈 사이언스고 네. 얼굴부터 사기꾼 뭐 별 댓글이 다 달렸는데 어쨌든 그거예요. 간단히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많이 갚으셨으면 정말 잘하셨다. 정말 잘하셨고 그 의지와 능력으로 무엇이든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직 다 안 갚으셨다면 그분한테는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힘들게 갚지 마세요. 누가 회생을 하는 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회생을 하니까 그게 억울하다 라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너무 열심히 갚는 것 자체가 위대한 행위고 네. 매우 좋은 행위지만 무리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무리하게 갚았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쳤을 거고 건강뿐이 아니라 뭐 어떤 정신적인 문제 같은 것도 해쳤을 수 있고 약간은 불법적인 일도 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장기적으로 나한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볼 수 있는 걸 땡겨서 지금 이 가운데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어려우실 정도면 안 갚으셔도 됩니다. 국가가 마련해놓은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사용하신 뒤에 건강과 몸을 보존한 에너지를 보존한 상태에서 재기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공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빚은 갚는 거고 열심히 갚아야 되는데 열심히 갚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산제도 이용해가지고 그냥 빚 안 갚고 이러면 억울함이 1번일 것 같고,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갚지 마세요라는 이 단어의 표현이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도가 있으니 제도를 우리가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마치 그냥 빚 막 끌어쓰고 그냥 뭐 나중에 되면 그냥 네. 대충 갚지 말고 이거 회생제도 해가지고 또 그냥 뭐 또 빌리면 되지, 약간 이렇게 이제 오해를 낳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자 이런 정말 말씀. 성실한 인생을 네. 살면서 어렵게 빚을 갚고 나가다가, 저는 그 말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또 예를 들어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지나가는 행인을 쳤다. 이게 뭐 극단적인 사례가 네네네.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훨씬 크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힘들면 조금 연체해도, 조금 빚을 탕감받아도, 조금 더 늦게 빚을 갚아도 그걸 좀 조정해서 그 사람 가정도 지키고 건강도 네, 지키고 그 사람의 그것이 결국 시장에. 근데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라는 게, 변호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네. 다른 우리가 아는 모든 상식하고 아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능 점수다. 그러면 나는 80점 맞았는데 저 친구도 80점 맞았는데 저 친구를 85점 주면 내가 손해를 봐. 경쟁에서 누군가의 혜택을 주면 네. 손해를 본다. 야구 선수인데 연봉 계약하려고 하는데 나는 3할 2푼, 저 사람은 3할 1푼인데 그 사람 뭐 왼손 타자라고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더 준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럼 이러면 나한테 손해가 와. 그죠? 근데 시장 경제는 안 그렇잖아요. 시장 경제는 한 명이라도 링에 더 올려놔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생산 활동을 해서 다음에 내가 네네. 차린 피자 가게, 설렁탕 집에 한 번이라도 더 오거든. 이분이 또 시장 경제에서 활동하면 세금 내서 또 그 세금이 또 정부로 가서 나한테 오거든. 그래서 또 우리 딸 다니는 학교에 시설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걸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걸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복지나 이런 차원의 얘기에도 좀 더 가까운 면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자본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뭐 제가 누누이 종종 어디 가서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하는 게, 공격 많이 받으시겠어요. 저는 약간 어그로를 근데 이게 그런 겁니다. 예전에 돈 빌려주고 돈 갚고 이런 제도는 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자를 받는 건 대부분 허용되지 않았었어요. 이자를 받는 게 허용되지 않은 건 뭐 이건 뭐 경국대전도 그렇고 대명률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성견이나 뭐 이슬람교도 이 책에도 나와요. 유대인들이 왜 금융업을 했는가. 그쵸. 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인간은 그런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돼서 약간 밖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만 금융업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안 되냐면 그게 부당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뭐 이제 신이 뭐 시간을 준 것이라 뭐 약간 그렇게 보면은 뭐 수많은, 그러니까 사실 거의 불교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자 금지가 다 드러나는데, 네네. 그걸 이제 그렇게는 해석을 안 되고요. 사실 그게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결국은 돈 가진 사람이 더 갑이고 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이용해서 이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순전히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을 하거나 어떤 뭐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받아간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이 옛날부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자본주의라는 세상은 여기에 이자를 받는 걸 허용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특징, 그러면은 주식회사와 법인제도, 유한책임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개인이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여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일을 했다가 만약에 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 그건 개인은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요. 네. 개인은 유한 책임.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주식만큼만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자본주의의 굉장히 특별한 제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인 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일종의 모럴 해저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책임을 당연히 사람이 해서 남의 돈을 빌렸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 아무도 안 지고, 법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러네요. 법인인데 네. 그냥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실제로 어떤 인간인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18년까지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다 하겠던 거예요, 기업에. 왜냐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그게 윤리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자본주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는 건 자본이 들어가면 빌려주는 사람이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든 고유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들어가서, 그리고 그 투자를 하거나 빌려줄 때 대신에 그 가치로 투자 회수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다만
이자가 연체가 된다든가 네. 사업이 망한다든가 이랬을 때 리스크는 누가 안고 간다? 이자를 받도록 설정한 그 사람이 안고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의 고유한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복지제도에 가장 관심 없는 나라가 회생 파산은 가장 발전돼 있습니다.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만 해도 최소 4번 파산했다 그래요. 물론 오. 조금 다릅니다. 조금 네. 다르지만 어쨌든 본인이 했던 법인이 최소 4번. 몇 번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 4번은 파산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회생은 거의 없죠. 미국에서는 파산이 엄청 일반적이에요. 왜? 내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아서 이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 혁신을 하면 혁신을 한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스스로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채무자가 안 되고 그냥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혁신은 아니에요. 혁신이라는 건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리스크를 만약에 졌는데 이 리스크가 만약에 부도가 났을 잘못해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났을 때 개인이 책임을 안 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생 파산 제도가 그런 제도인 거예요. 사실 기업 파산이든 법인 파산이든 아니면 개인 파산조차도 본인이 어떤 리스크를 지고 혁신을 했다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어느 정도 어떤 일정한 요건하에 면책을 해주는 거. 이게 저는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은행도 이야기하셨지만 법인도 그러네. 듣고 보니까 진짜 자본주의에서는 그 유한 책임을 주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인 아니면 법인? 개인. 네. 개인으로 한정을 짓는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회생과 파산과 워크아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파산은 말 그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UF 같은 경우에 자산이 130억이고 채무가 5,800억이면 130억을 5,800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그런 게 이제 파산입니다. 네. 근데 개인 파산은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런 도덕적 해이 이런 거를 용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개인 파산은 노인이거나 아니면 뭐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일을 계속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 그러니까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개인 파산 잘 안 내려준다는 내려주는 거죠.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하면 개인 정확히 파산. 말하면 파산은 되는데 네. 그 뒤에 면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산은 내가 돈을 못 갚아요인데 네. 내 빚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뒤에 면책,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 있는 빚을 다 없애주거든요. 그 면책은 잘 안 나옵니다.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 너무 힘들었는데 자 그냥 다 지워주세요. 저 경제활동 안 할게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 판사님 입장에선 아니 너 사지 멀쩡하고 너 배울 만큼 배우는데 너가 왜 지금부터 돈을 못 벌어? 지금부터 벌어서 일부러도 갚아야지. 아니 그 파산 결정 내리는 잘 건 안 나옵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이제 회생과 워크아웃이 있는데요. 네. 회생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매달 얼마씩 갚아서 매달 얼마씩 벌어서 갚겠다는 게 이제 회생이에요. 네네. 특히 회생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개인 회생인데 좀 소규모 채무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일종의 패스트트랙 같은 제도인데 여기서 소규모 소규모라면 채무는, 예. 얼마? 소규모 채도가 이제 조금 복잡한데 담보 채무, 비담보 채무로 나누는데 대략 5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5억 이하면 네. 소규모 채무. 네. 그래서 5억도 크네요. 큰 돈인데. 어쨌든 개인 그러니까 회생 5억 밑에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은 가능하다. 네, 근데 네. 개인 회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가 약간 시혜적인 면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 국가가 설정해 놓은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1인 가족 같은 경우는 143만 5천 원이고요. 2인 네. 가족 같은 경우는 한 24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내가 버는 돈 중에 이 최저 생계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변제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전액을 변제에 투입을 하는데 보통은 3년이 기준이고 네. 좀 늘어지면 한 5년까지도 늘어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500을 번다. 근데 내 개인 이제 생계비가 150만 원이다. 그럼 350을 갚는 거예요. 네. 350을 한 달도 빠짐없이 3년을 쭉 갚았다. 그러면 너는 진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갚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 빚은 없애줄게. 이 제도가 회생제도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요걸 이제 변제율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변제율이 뭐 10%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에? 그러니까 90%를 깎아줘요? 깎아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깎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왜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빚을 졌어요. 보통 이제 뭐 사기를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빚을 한 3억 정도를 졌습니다. 아니면 뭐 사업을 개인 사업자로 뭐 자영업자 뭐 하다가 실패를 해서 한 3억 정도 빚을 졌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배달밖에 없어요. 근데 쿠팡 배달을 해보니까 이래저래 해서 많이 벌어야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150만 원이 남죠. 네. 150만 원 1년 동안 갚으면 1,800만 원이고 3년을 갚으면 5,400만 원이죠. 그러니까 3억 중에 5,400만 원만 갚으면 2억 5천만 원은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5년으로 이제 5년으로 잡으면 되죠. 일반적으로는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년을 너무 길게 잡지는 않는. 네, 너무 길게 잡는 경우는 이거보다 더 변제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기준선을 한 10%는 채워줘야 된다고 봐요. 중요한 건 너가 지금 얼마나 버는지를 보고 현실적으로 깎아주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5년이라는 게 이 사람이 채무를 정말 많이 졌으니까 더 많이 갚아라가 아니고 그런 면도 좀 있죠. 그런 면도 좀 있고. 근데 그 많이 갚아라.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럼 그 말이 맞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비율이 좀 낮은 거예요. 10%가 안 되면 10%는 좀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도 10% 정도까지는 네, 10% 갚아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네. 얼마나 깎아줘요? 보통은 전액 변제도 있어요. 전액 변제도 저 네. 회생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의뢰인 채권자를 위하는 근본적으로는 채권자를 위한다는 제도. 아니요, 전액 변제는 네. 전체를 다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액 변제? 전액 제가 잘못 탕감은 이해했네. 없어요. 아, 전액 탕감은 그러니까요. 없고 네. 전액 변제도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 잘못 10%는 이해했어요. 해야 된다는 거고 예, 갚아야 그래서 된다는 거고. 보통 한 평균 잡으면 그것도 데이터가 있을 텐데 네네. 평균 데이터를 하면 30%, 20 몇 프로 정도 나올 거고요. 음. 저희 의뢰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그래도 한 20, 30%가 많고 다만 100%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회생 신청에 다 갚지 그냥. 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오히려 100%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한 푼도 안 깎이는 경우가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추심이 없어지고. 아, 그러니까 빚을 진다는 건 사람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들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심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카드론이나 카드빚 같은 경우는 한 달째부터 바로 추심 전화 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추심 전화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정부가 그래서 밤에 몇 시 이하는 안 못하고 됩니다. 뭐 이게 막 했잖아요. 네. 회사를 못 찾아오게 하고. 그래도 추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괴롭혀야지 돈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러시안 캐시 같은 회사들이 도입한 선진적 금융기법이라는 건데 네. 예전에는 막 사채라 그러면 막 가가지고 막 깽판 부리고 막 무슨 네네. 네. 이런 걸 하다가 올신 캐시가 사채는 아니잖아. 합법적인 그렇죠. 대부업체. 거기 네. 대부업체에서 갖고 온 이제 추심 선진적 금융 기법이 뭐냐면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다 비용인 거예요. 네. 누가 가서 깽판을 치는 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돈이 드는구나. 그런 비용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한 통 합니다. 매일 딱 정해진 시간에 네. 9시부터 6시 사이에 전화를 하루에 한 통. 물론 법상 안 받으면 계속 걸 수 있어요. 안 받으면 10통씩도 걸어요. 근데 받으면 한 통만 하고 끊을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젠틀해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어디입니다. 연체된 거 알고 계시죠? 언제 갚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끊어요. 안 힘들 것 같죠? 이 전화를 매일 8명, 9 채권자한테 전화를 받고요. 그거를 1년 내내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고. 일단 회사 생활이 힘들어요. 9시부터 6시라는 얘기는 회사 다녀야 될 시간이잖아요. 네네. 회사에서 막 이렇게 다른 막 파티션에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전화를 하면 이게 눈치 보여서 이제 회사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직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고 이거를 매일 하다 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너무 집사람 힘들어요. 전화 한두 통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매일. 그거를 매일 받는다고 하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100% 변제 같은 건 어떤 경우냐면 보통 이제 소득이 좀 높으셔서 찬찬히 갚으면 갚을 수 있는데 당장 변제기가 도래했고 당장 연체가 시작됐기 때문에 계속 전화 오고 이것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고 그리고 돈 생겨서 어디 하나 갚잖아요. 그러면 딴 데서 얘기합니다. 딴 데서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희 건 안 갚으시고 어디 걸 먼저 갚으셨더라고요. 저희 이렇게 되면 소송 들어갑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갚지도 못하고 안 갚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쫙 정리해 주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올해 말까지 갚아야 되는데 이걸 한 2년, 3년으로 딱 늘려주는 대신에 100% 갚는 걸로 하면 추심이 안 들어올 테니까. 개인회생을 신청만 하면 바로 금지명령이라는 게 떨어져서 추심은 그냥 바로 중단됩니다. 바로 중단되고요. 그 상태에서 법원이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예를 들어 350을 채권액을 30% 정도 깎아주는 분들도 추심 전화는 안 오는 거죠. 채무를 한 30% 정도 깎아주는. 아까 일반적으로 20, 30% 정도는 깎아준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70% 정도는 깎아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만 갚습니다. 보통. 개인 회생을 하면 네네네. 평균적으로는 아까 한 30%라 그랬고 30% 정도만 적어도 10%는 갚아야 된다. 그 이하도 있긴 있는데 네, 약간 네. 거의 이제 뭐 장애가 갑자기 생겼다든가 뭐 이런 네. 좀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1억 빌렸으면 최소한
일반적으로는 한 3, 4천만 원은 갚게 하고 네. 나머지는 탕감해 준다. 잘 갚아 나가면 네네네. 그런 경우라도 추심 전화가 일단 개인회생 신용회복을 신청을 하면 네.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추심 전화는 안 오죠. 네, 오면 불법입니다. 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아까 근데 변호사님이 그 추심 전화가 안 오니까 100% 갚는 것 분들도 의외로 좋아한다. 제일 좋아합니다. 추심 전화 어차피 둘 다 안 오는데 깎아주는 분이나 100% 네. 100% 갚는 분들도 회생을 신청해서 그 그러니까 전화가 안 오니까 좋아한다고 좋아한다는 그러셨거든요. 거죠. 네.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얼마를 깎아주는 걸 기준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를 돈을 버느냐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전부 투입을 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를 깎아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채무가 1억일 수 있잖아요. 1억인데 1,000만 원을 버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는. 네, 네. 그럼 850만 원씩 1년 반만 갚으면 다 갚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계산상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얼마를 깎아주고 시작하자가 아니라 네가 법원이 보는 거예요. 너 보니까 한 달에 평균 한 500 버는 것 같아. 그 중에 150 빼고 350만 법원에다 갚아. 저쪽에 갚지 말고 우리한테 갚아. 그럼 우리가 알아서 논아줄게. 이런 게 이제 개인회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갚아놓으면 그 갚은 액수가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 갚은 액수의 합이 1억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1억을 빌린 사람이면 갚은 액수의 합이 1억이면 100%를 갚은 거고 만약에 그 갚은 거를 합이 1,000만 원이면 10%만 갚고 90%는 탕감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회생법원의 판사님한테 전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겠군요. 내가 지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가, 얼마나 벌 수 있는가. 벌 수 있는가. 법원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돈을 얼마 버는지? 사람이 국세청 돈- 자료 가져오라고? 제출하라?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까다로울 일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에 네가 한 3년 동안 매달 얼마씩 벌었는지 다 갖고 오라고 해요. 국세청 자료만 보는 게 아니고 네. 계좌를 다 까봅니다. 계좌를 더 까봐요. 네, 그래서 세금 신고되지 않은 소득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건 빼돌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네. 그래서 돈을 누구한테 간 게 있으면 네. 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 원룸 하나 사실은 몰래 있는데 거기서 월세가 한 달에 한 70만 원 나온단 말이야. 그건 뭐 이게 100% 나옵니다. 그건 이제 통장이 찍힐 네, 때니까. 100%. 진짜 현금으로 어떻게 받고 이런 경우들은 뭐 못 찾을 수도 있겠으나 그거조차도 사실은 찾아요. 어떻게 찾냐면 카드로 얼마 쓰고 뭐 산 거 있죠. 네네. 그거 체크해가지고 이 돈 어디서 나왔었어? 음. 이것까지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법원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소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못해요. 변호사가 없으면 못해요. 저는 이건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개인회생이 일종의 그런 뭐 특혜 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돈 없어서 회생 파산하겠다는 사람들인데 변호사 비용이 어디 변호사를 써야 있겠어요. 되니까. 그러네. 근데 이게 악용하는 거를 최소한으로 막으려는 거를 기준으로 제도가 약간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변호사 없이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악용하는 사례가 조금 생기더라도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넓어지면 악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건데 좁아지면 그만큼 또 제도의 어떤 좋은 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어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무색할 정도로 그런 악용을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무색할 정도로 실제로 악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회생을 신청을 하면 그러면 갚아야 될 원금은 그 선에서 이렇게 딱 멈춰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못 갚으면 이자 때문에 계속해서 갚아야 될 원금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회생 신청을 하면 바로 금지 명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네. 그 순간부터 모든 이자는 중지되고요. 모든 추심도 금지됩니다. 신청하면서 예, 신청하면. 그럼 회생 신청하는- 결정이 내려져면서부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금지 명령이라는 게 법원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보통 신청을 하면 일주일이나 10일 이내 금방 내줍니다. 일단. 그러면 그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에 원금이 확정이 되고 그걸 이제 나눠 갚는 네. 아까 내 소득에 따라서 네. 이 정도까지 최저 생계비 빼고 네. 나머지로 나머지를 이제 갚는다라는 전부 개념으로. 투입하면. 보통 얼마나 걸려요? 결정 날 때까지 신청하고. 근데 그게 문제가 원래는 3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판사님들이나 이제 어떤 그런 직원들의 수에 비해 재판이 많이 밀리는구나. 회생하는 인원이 계속 느니까 거의 매년 뭐 1.5배 이상 느니까 못 따라가요. 해마다 1.5배씩 는다고요? 네. 그만큼 어렵다. 해마다 50%씩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네. 네, 그러니까 약간 과장은 있는데 20-30%에서 50%까지도 증가를 합니다. 매년 그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당할 인원이 좀 부족해서 조금 큰데 서울회생법원 네. 뭐 이런 곳들은 사실 한 6개월 정도면은 와. 이제 회생 인가가 나오고
반면에 지방법원에서도 하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회생법원이 따로 없고 네. 일반 그 재판부의 지방법원에서 하는데 이 경우는 뭐 1년도 걸려요. 많이 밀려 있으면. 그 변호사님이 수많은 사례를 보셨을 텐데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채권자도 좋고 결국 이 사람도 살고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시장 경제에서 계속 링 위에 존재한다는 건 시장 전체의 생산성에도 좋은 거거든요. 그런 뭐 사례로 하나 들어주실 만한 분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있죠. 일단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회생파산 변호사가 정말 수많은 변호사들이 나오잖아요. 방송에. 네, 그냥 네. 고정으로 막 패널로도 나오고 사건 오. 사고 많이 나오잖아요, 변호사들이. 근데 이제 TVN 분들 이혼 변호사들 만나죠. 근데 이혼 변호사, 양절 변호사. 뭐 이혼 변호사, 뭐 성범죄 변호사, 마약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네. 그죠? 성범죄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 옹호하는 거고 이혼 그 마약 변호사는 마약 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회생파산 변호사는 안 나와요. 회생파산 변호사 수가 좀 적어서일 수도 있고 네네. 말 잘하는 비율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예, 저처럼 이제 외모와 이제 지성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욕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마약 변호사나 성범죄 그러네. 변호사보다도 네. 더 욕을 많이 먹어요. 실제로. 음. 그래서 안 나오는데 근데 질문이 뭐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사례 사례. 중에. 저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저는 약간 부적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즉 뭐냐면 저는 노숙인 그러니까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라는 이제 서울시립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한 15년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스쿨 가기 전에는 네. 거의 약간 준상근급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일하고 그다음에 주말이면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셨겠네. 로스쿨 다닐 때는 뭐 주말마다 일요일마다 가서 노숙인들이 지은 시에다 곡 붙여서 노래하고 뭐 이런 공연하고 그리고 이제 아웃리치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 살아 계세요 뭐 이런 거 하고 뭐 부족한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원래 오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변호사가 왜 됐냐라고 하면 제일 큰 이유는 거기서 제가 느낀 거예요 사실. 이게 빚 때문이라.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발소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예요. 한국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이발사라는 거는 이분이 제때 미국 진출하셨으면 지금 뉴욕에 무슨 아파트 3개 있을 거예요, 진짜. 진짜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그냥 이발소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뭐 제대로 자산 축적을 못 하신 거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뭐 어차피 나는 재주가 있고 어차피 쭉 가는 일이니까 단골도 있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90년대 후반에 어떤 사회가 갑자기 도래했냐면 두 분 다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안 가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미용실. 그렇죠. 네. 남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용실을 가는 거예요. 이발소라는 곳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서 저 어릴 때는 남자들은 당연히 이발소 가는 거고 그죠. 이발소는 동네에 무슨 저 상가 하나 있으면 이발소 하나는 무조건 있었습니다. 진짜 전파사 사라지듯이 없어서. 근데 문제는 오히려 어느 순간 오늘부터 안 가기로 작정해서 안 가면 오히려 하루에 망하니까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업이 망한다는 거는 플럭추에이션이 항상 있습니다. 이번 달 적자가 나요. 이발사 개인은 몰라요.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그거 알겠습니까? 저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걸. 근데 손님이 좀 줄었어요. 적자가 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빌립니다. 은행도 빌리고 주변 사람한테도 빌리고 돈을 빌려가지고 빌리고 다음 달은 또 장사가 좀 됐습니다. 갚아요. 다음 달에 또 안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네네.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못 갚게 됩니다. 친구한테 빌리고 가족한테 빌렸겠죠.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이제 파탄 나는 거죠. 친구도 없고 가족도 네.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특히 약간 남자들이 그런 성향이 더 큰데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잖아요. 그러면 삶의 의미를 잃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아까 제가 봤던 이발사 분은 그냥 인생 포기하신 거예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내가 뭐 하러 열심히 해? 네. 죽지 못해서 하는 건데 오늘 술 먹고 그냥 하루 때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노숙인이 되신 거예요. 이분은 여전히 이발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손을 떨지만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여전히 이발하는 능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분을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게 해보려고 별 노력을 다 했어요. 네. 스스로도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 무슨 이렇게 그런 비전 캠프라 그래서 그런 치료 센터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별걸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또 드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일종의 회생 워크아웃이긴 한데 일종의 어쨌든 회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빚이 있었는데
없어졌고 네. 개인 채무가 태반이었긴 하지만 어쨌든 털고 공공근로를 하셔서 한 월 200 정도를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 200만 원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얼마씩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목표가 생기면 네. 희망과 인생- 목표가 있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던 것이 그러면은 도저히 뭐 술이고 마약이고 뭐 안 네, 되던 네. 사람이 인생에 의미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아도 술을 끊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산업 구조,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유행은 계속 변하는 거고 산업 구조는 계속 변동을 하는 거고 이때 사람들이 빚에 시달리게 되면 사회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때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변호사가 된 큰 원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회생을 해서 인생이 나아진 사람들이 뭐 얘가 하나만 들어달라 그럼 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정말 제가 오는 사람 중에 10명, 오는 사람이 10명이면 그 중에 7, 8명은 다 그런 어떤 감동 스토리에 가깝습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오는 길에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한 어떤 특허를 가지고 시작하신 그래서 홈쇼핑에서 꽤 많이 판매도 했던 그런 업체를 하신 사장님이 이랑 저녁을 오늘 지금 먹고 네네. 빠르게 먹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기술력이 있어서 뭐 어떤 물건들을 이제 발명도 해서 원래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잘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본인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이제 투자를 받은 금액도 있을 거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과학적으로 뭔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던 거예요. 네. 그게 그 개선하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돈이 부족하죠. 이제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 신용 대출을 받습니다.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다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결국 안 된 겁니다.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뭐 빌려준다고 하고 좀 도와준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파산을 할지 말지 끝까지 고민을 하시다가 제가 설득을 해서 파산을 하셨거든요. 파산이 완료가 됐고요. 괜히 그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렸으면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고소당하고 의절할 가능성만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파산을 하고 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일이 꽤나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수출 역군으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친구나 가족들에게 돈 빌리는 게 가족들에게 돈 빌리는 것도 뭐 말이 뭐 1, 200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신용회복 신청하는 게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아까 채권자들이 싫어할 네. 거라는 생각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채권자 집회 회생 파산하면서 가보면 특히 개인회생이나 뭐 일반회생, 간이회생 이런 경우는 은행이 한 번도 이의 제기하는 거 본 적 없어요. 은행은 0.7%만 받아도 조금이라도 오케이. 받는 게 나으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연체 몇 달 시작되면 유동화회사에 넘기죠. 네. 20% 30%에 팝니다. 유동화회사는 또 다른 데에 또 팝니다. 정크본드로 그래가지고 점점 팔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생각하면 그냥 3년 동안 회수율이 10% 20% 다 괜찮은 채권이에요. 정부가 이번에 개인회생 그쵸? 해준 거 네. 5%? 5%의 캠코에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원금의 그러니까 내가 5%로. 1억 있으면 정부는 사실은 이거 1억 탕감해 주면서 500만 원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도약기금 그게 사실 네. 보면 요건이 제가 볼 때는 좀 세거든요. 음. 뭐냐면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미만 채권이란 거예요. 근데 7년 이상 연체라는 얘기는 사실은 상사 시효는가 5년이니까 시효를 거의 지난 거예요. 이미 여기는 제가 볼 그럼 때는 뭐 탕감할 필요도 없는 걸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시효가 끝났어요.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오냐면 1,000만 원 빌리셨죠? 언제 갚으세요? 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만 갚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 갚으세요? 다음 달에 갚겠습니다. 하면은 안 내도 되는 100만 원 내게 되는 거거든요. 시효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게 뭐 시효 문제도 있지만 7년 이상 연체됐다는 건 사실상 못 받을 채권이에요. 그래서 5%에 구매하는 게 뭐 어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걸 유동화하면 그 돈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아까 티몬에서 봐도 알겠지만 0.5%, 0.7%에도 오케이 하는 게 은행입니다. 몇 가지를 체크하면서 가고 싶은 게 네. 아까 말한 게 이제 개인 회생, 워크아웃, 파산. 네. 이 세 개의 차이를 알아야 네. 하시는 분들도 내가 회생으로 가야 되는지
물론 아까 뭐 넣어보면 나온다라고 아니 하셨지만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아니요, 지금 사실은 워크아웃은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 부분을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회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그 사례도 얘기한 것처럼 다시 사회로 복귀하잖아요. 복귀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전혀 그 영향이 없는지 불이익이 없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파산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잔존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파산이고 회생은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채권 규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도 돼요. 근데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회생을 할 수 좀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가 보네요. 규모가 큰 거죠. 간이회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의사분들, 네, 의사분들이 많이 하시고 뭐 15억, 20억 이 정도 채권 되는 경우, 채무가 되는 경우에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회생이라는 건 매달 얼마씩 갚는 거고 네. 결국 그건 채무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워크아웃이 뭐냐? 워크아웃은 간단히 생각했을 때 이제 기업 워크아웃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기업 회생 절차라는 얘기 나오고 근데 약간 혼용이 되는데 워크아웃은 간단히 말해서 채권자들이 알아서 깎아주는 제도가 워크아웃입니다. 법원 안 가고. 네. 그래서 파산이나 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합니다. 근데 이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여기에 가맹 내지는 가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우리끼리 봤을 때 너는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겠어 라고 결정을 해주는 제도가 워크아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 깎이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자 감면 정도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면 누가 개인회생을 하지 누가 워크아웃을 하겠어요. 근데 워크아웃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요. 일단 기간이 빨리. 길어요. 갚는 기간을 많이 늘려주는구나. 갚는 기간을 10년, 20년 막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갚는 원금 자체가 좀 줄을 수 있게. 네, 원금 감면도 조금 되긴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용회복이 원금 탕감은 아무래도 더 적지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회생이나 파산 제도 같은 경우는 내가 재산이 있으면 사실상 못해요. 그러니까 파산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써야 되는 거고 당연하고. 회생은 내가 재산이 있으면 회생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 뭐 깊게 말하면 어쨌든 잔존가치 보장이라 해서 어쨌든 그 재산 이상만큼은 갚아야 되는 뭐 그런 원칙이 있어서 사실 내 재산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주로 이제 뭐 서울에 아파트 있으시거나 뭐 재개발 재건축될 아파트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내가 빚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그리고 추심도 너무 힘들지만 어쨌든 이걸 지키고 싶어. 이런 분들은 워크아웃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고소득자들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월 1,000을 벌어요. 근데 150만 갖고 생활이 안 돼 사실상. 850을 매달 갚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경우에 200, 300만 원씩만 대신 10년을 갚겠다. 이런 경우에 이제 워크아웃으로 많이 갑니다. 워크아웃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플렉서블하군요. 그리고 네. 또 워크아웃의 최고 장점은 변호사비가 안 듭니다. 아까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자기가 약간 신청하면 되니까. 네가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사실 탕감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뭐 도덕적 해이 이런 거랑 큰 연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채권자들을 위한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법원에 가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것보다는 당사자와 당사자 간에 아무래도 그쵸. 어떻게 보면 협의하는 거니까 절차도 조금 더 간단할 것 같고. 절차가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막 이거 하나하나 소명해 뭐 다 해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막 2, 30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서 뭐 일종의 뭐 막 물어보겠군요. 당신은 얼마 뭐 서로 내고 할 수 있는 면이 내고가 있겠군요. 그러나 워크아웃은 또 엄청난 단점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감면율이 낮다는 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가입 안 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사채는 거의 가입 안 돼요. 은행권 그러겠죠. 다른 데에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당연히. 왜 나는 워크아웃 신청했는데 네. 왜 갑자기 보통 우리가 이제 들어와? 뭐 카드빚, 네. 보험사에서 빌린 이런 카드사, 돈들 보험사 다 들어있죠, 은행, 이 신용회복위원회. 정도까지는 들어있는데 어디서부터 슬슬 안 들어가냐면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도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유동화회사로 이미 넘어간 다음에 유동화회사는 가입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 추심회사들, 네, 신용평가회사 뭐 네. 이런 데들. 그런 데는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이제 뭐 사채라든가 그런 경우는 또 대부분 안 들어가 그거야 있고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잘못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워크아웃으로 늦춰놨는데 다른 빚은 또 추심 들어와서 이거 갚느라 워크아웃 못 갚고 왜 워크아웃 또 폐지되고 이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또 하나 워크아웃의 또 단점 하나는 3개월 이상 연체해야 됩니다. 보통 최소 3개월은 연체한 분들이 신용회복이든 워크아웃을 찾지 않나요? 근데 한두 달 연체하고 찾는 분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요, 아닌가? 연체가 이제 될 게 뻔하면 네. 미리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뭔가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지. 그거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고. 저는 그게 연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다음 달부터 연체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지금 개인회생 신청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이지만. 근데 3개월간 연체를 하면 뭐가 단점이냐면 아까 그 두 번째 질문이랑 연관되는 게 뭐냐면 3개월간 연체를 하면 신용 점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근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정지돼요. 신용 점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 제도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를 네.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파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면 일단 그 파산을 했다는 정보랑 연체 정보 같은 것들이 한 10년 정도 그 전체에 남아 있어서 신용을 거의 10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아예 뭐 카드를 네. 만든다든가. 자, 파산은 거의 없다고 그랬으니까. 자, 일단 넘어가고. 아니, 파산도 많죠. 파산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주로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파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파산이 좀 왜냐면 가능하다. 이 급여를 제대로 생활 갚을 못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파산은 보통 젊은 사람들은 회생이 많고 네. 연세 드신 분들은 파산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파산은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파산하게 되면 예를 들어 변호사는 파산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파산하면 변호사 자격이 떨어집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도 파산을 하게 되면 쫓겨납니다. 의사는 그럼 파산해버리면 이제 병원 못 차리는 거예요? 자격이 떨어져요. 오. 다시 취득해야 됩니다. 너는 파산은 이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이 있는데 이걸로 계속 일해서 돈 갚으면 되지 왜 파산하려고 그래? 그러네. 이게 분명히 있는 그러네. 거네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런 간이회생 제도를 많이 의사분들이 사실 요즘은 되게 많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왜냐하면 기계 렌탈비나 기계 사는 비용들이 크다 맞아요. 보니까 네. 의사면 돈 많이 벌겠다 그러면 페이 닥터는 오히려 벌어도 운영하시다가 맞아요. 망하시는 네. 분들은 정말 많고 또 의사분들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사기를 진짜 잘 당하세요. 나 진짜 사기 의뢰인 중에 의사 비율이 너무 높아요. 사기를 칠 거면 의사한테 쳐라 약간 이런 왜냐면 건데. 이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있잖아 세상 물정이나 이런데 조금 오히려 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기를 정말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산이 일단 안 되고, 그러니까 파산하면 자격 때문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뒤에 신용거래를 하고 이럴 때 굉장히 불이익이 많습니다. 회생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는 거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네. 회생을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돈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이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불이익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내가 35살쯤 돼서 네. 한 3년 동안 신용회복해서 열심히 빚 갚고 탕감도 되고 그거 다 갚았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대기업에 스카우트 돼 과장으로 그 전혀 대기업에서 문제 없습니다. 몰라요? 몰라요. 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모르고 심지어 내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중에 회생을 해도 대기업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신용 점수도 별로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는 파산은 변제를 못한 건데 회생은 얼마를 변제했던 건 변제를 한 거예요. 못하는 것보단 변제를 한 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형사 사건에서 왜 사기 네네. 가해자나 그렇게 된 사람들이 돈이 너무 없어서 피해자들한테 변제 못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회생 신청하라 그래요. 회생 신청하면 어쨌든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일부 변제를 했다는 걸로 쳐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회생을 하면 변제를 한 거기 때문에 신용점수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금융 그 연체 내역도 삭제됩니다. 다만 불이익도 있죠.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돈 빌렸던 곳 있죠. 그러니까 금융 이제 연체 기록이 삭제가 되지만 네네. 공공 정보가 삭제되는 거고 내가 돈 빌렸던 그 금융기관들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는 못 빌립니다. 나중에. 네, 그러니까 보험사든 카드사든 은행이든 넌 사고 치내잖아. 네, 뭐 네. 이렇게. 거기서는 안 빌려줍니다. 네. 그 정도 외에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하지만 중간에 그 정보가 공유는 안 된다. 공유는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최악은 뭐냐면 못 갚는 경우. 그러니까 3년 동안 매달 갚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 두세 달 연체되면 가지고 폐지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납니다. 채권은 하나도 탕감 안 되고요.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회복을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서 그 계획대로 쭉 갚아나가면 정말 혜택이 많은데 그거 중간에 깨져버리면 이거 진짜 답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못 갚았 그 개인회생했던 이것도 다 연체 기간으로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점수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요. 워크아웃은 어떠냐면 워크아웃은 신용 요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연체를 했기 때문에 신용점수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건데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가입되어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연체 정보가 다 공유가 됐겠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신용거래를 하는 거에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돼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네. 김추 질문 하나 받고 제 마무리 질문은 신용 등급이 몇 점 정도 되면 사실 우리 잘 저도 모르거든요, 신용 네네네네. 등급.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뭐 돈 크게 못 갚아본 적은 많지 않아서 뭐 등급이 좋을 거다 생각하는데 몇 등급 정도 되면 이 뭐랄까 신용카드가 안 나오거나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거나 이 기준을 조금 아세요? 아무래도 이 업계에 계시니까. 보통은 이제 개인회생이나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한 680점 정도 돼요. 네. 700점, 680점. 그 정도 되면은 사실은 신용대출이라든가. 몇 점 만점에? 1000점 만점이에요? 네, 1000점, 999점 만점. 이게 회사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네, 세 군데인가 뭐 네네네. 있죠. 그래서 네. 조금씩 다 다르고 뭐 네, 거기다 에이스 다 신용 다르고, 정보 네, 뭐. 나이스 뭐 네. 다 다른데 네.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700점 이내 그 정도면은 사실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인 대출을 받고 이러긴 좀 어렵죠. 아, 옛날처럼 1등급, 7등급 뭐 등급은 등급으로 없나요? 안 하고 점수로 보통 점수로 하는데, 합니까? 네네. 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옛날에 이제 신용불량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신용자 뭐 이랬었거든요. 지금도 다 내부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렇게 말로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진 않고요. 그 낙인 효과가 있어서. 근데 우리 IMF 이럴 때는 신용불량자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IMF 때는 워크아웃도 없었고 개인회생도 없었고 개인 파산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네, 아, 그래서 왜 재벌집 참. 막내 아들 그 드라마 아시죠? 네, 네. 거기 보면 맨 마지막 화는 엄밀히 아니고 15화에서 그 송중기가 그 본인이 순양카드 뭐 카드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면서 했던 조건이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정부에서 신용 사면 없습니다. 정부의 원칙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송중기가 뭐라 그러냐면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겁니다. 책임은 말이나 윤리가 아니라 돈으로 져야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돈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장면이 있었다는 거 대부분 모르는데 모르죠. 저는 보면서 막 한참 대사까지 다 외울 정도로. 송중기의 말은 그 개인 워크아웃을 해서 원금을 탕감해주거나 빚을 갚는 걸 늘려주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게 거다. 책임을 제대로 지우는 책임을 지우려면 네. 그렇지 않으면 돈 못 갚겠다고 그냥 자빠져 버리면 네, 그게 오히려 책임을 안 지우는 거다 이런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좀 더 범위도 넓히고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은 개인 회생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워크아웃 제도를 있는 제도니까 잘 활용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 제일 부족한 게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면 뭘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제도적으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도는 많이 마련이 돼 있고 네네. 제도는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회생법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제도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인원이 좀 확충됐으면 좋겠다 정도인데 저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자꾸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엊그저께요. 한 일주일 전인가 한국 KDI 보고서가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 경제는 무엇 때문에 어려운가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나라는 좀비 기업의 비율이 너무 높다. 좀비 기업이란 돈을 벌어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맞아요. 기업을 얘기하는데 네. 비중이 뭐 거기서 얘기하고 20% 30%까지 올라갈 정도로 너무 높다. 정리할 수 있는 회사는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정리할 수 있는 회사는 정리를 시키는 게 국가 경제를 위해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대표이사 연대보증처럼 개인이 책임을 그러니까 기업이 망해버리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을 끌고 가는 경우도 중요한 이유지만 두 번째는 회사를 하다 망했대, 회사가 파산했대 이런 게 너무 큰 낙인 효과, 모럴 레저드 이렇게 되는 인식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계 기업, 뭐 한계 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동시에 이런 사람들을 공적 자금이나 아니면 대출이나 이런 걸로 자꾸 생존을 시키면 점점 더 빚과 못 갚는 양은 점점 더 커지는데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정리를 할 수 있고 정리를 해도 개인한테 너무 큰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도록 그런 제도는 이미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만 그런 인식이 좀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제도보다도 인식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모든 면에 그런 게 되게 많아. 실패한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는 게 결과적으로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에 맥킨지 보고서 그 유명한데 뭐냐면 한국 경제는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던 보고서입니다. 거기서 나와 있던 게 한국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너무 많이 지운다. 그래서 혁신이 등장할 수 없다. 안전한 일만 한다. 그리고 혁신은 오직 재벌가만 할 수 있다.
이러면은 한국 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생, 파산 등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그래서, 이 얘기도 또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시중은행에서 집계한 그 부실 채권, 그러니까 네. 완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본 채권이 16조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가계부채, 그러니까 개인 채무가 얼마 정도 될까요? 비율상? 16조에서 예, 16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자꾸 던지시는 얼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대충 한 반이라고 보시고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 기업 채무가 얼마큼이고 개인 채무가 그럼 한 얼마큼일까요? 8조 원? 8조 원 어느 정도 될까요? 16조에서 네. 그거보다는 좀 적게 잡아볼까요? 절반, 그러니까 나머지는 기업 채무일 거 아니에요. 네. 네. 5조? 3조가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개인 회생 파산을 시켜준다고 해서 사실 국가적으로 얻는 그런 어떤 타격이 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은행이 어렵거나 국가가 어려운 제일 큰 거는 네. 큰 기업들이 망하는 것들. 음. 요번에 이제 뭐 위메프, 티몬, 반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큰 회사들 뭐 특히 이제 말 많이 나오고 있는 홈플러스 같은 경우 이런 회사들이 하나 무너질 때마다 이제 은행이 타격을 입지 개인 채무에 있어서 싹 합쳐봤자 3조 원밖에 안 됩니다. 예, 국가 경제가 없는 그런 어떤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인식이 좀 변화했으면 좋겠고 저는 욕을 먹어도 되니까 그렇게 좀 너무 어렵게 빚 갚는 분들, 건강을 해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길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제 친구들만 한 대여섯 명을 시켰어요. 개인 회생. 제 친구들 대부분 좀 고소득자인 경우가 많고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인데도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매일 막 약간 정신병자처럼 돼가지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막 이러면서 막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던 친구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거야. 있습니다. 말을 그건 안, 많죠. 안 해서 그렇지. 네. 그 제도라는 거는 정말 최후에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든 나는 내 스스로 한번 해보겠어라고 하면서 옆에 손을 벌리시는 분들도 많고 네. 우리나라 이자 제한법이 자꾸 이렇게 줄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뭐 29.9에서 19.9, 14.9 이렇게 줄잖아요. 이자 제한법에서 최고 이율이 떨어질 때 개인 회생 파산이 급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30% 받는 40% 돈을 받는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죠. 그걸 뒤집어 말하면 이때 회생 신청하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30%로 돈 빌릴 수 있었으면 돈을 빌리지 회생을 안 했을 사람들인 거예요. 고율의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라도 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빚은 점점 더 늘어나고 회생 가능성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20 몇 퍼센트 이자를 어떻게 갚아? 그럴 바엔 절대 개인 회복을 신용 회복을 신청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좋고 채권자에게도 좋고 우리 사회 전체에도 좋다. 그렇게 해서 새 출발을 하시고 네, 예,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네.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시작을 해서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셨어. 아, 근데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 가게가 진 빚은 3조 원. 네네. 강남 신세계 1년 매출 정도네. 대부분은 당연히 하긴 기업이 진 빚이 많겠죠. 네. 부실 채권. 네, 부실채권은. 부실채권은. 자, 오늘 저 박기태 개인 신용회복 전문 우리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딱 이거는 정말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친구한테 손 벌리지 말고 가족 친지에게 손 벌리지 말고 개인 신용회복 신청하시라.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큐였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